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정주연입니다. 오늘은 봄철을 맞이해서 지긋지긋한 비염, 콧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봄이 되면 가장 지겨운 적인 알레르기 비염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알레르기 비염이 봄, 가을에 특히 심해져서 그런데요. 이런 뉴스도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환절기 불청객으로 비염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계속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릴수록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특히 봄과 가을쯤에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월별 증상 발현율을 보시면 이 조사 대상이 15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소아청소년이 굉장히 호발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에서 조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 4월 그리고 가을인 9월, 10월 이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염이라는 건 뭘까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다 비염이 있어서 병원에 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비염이라는 건 비강내 점막에 염증성 병변이 있어서 4가지 주요 증상인 콧물, 재채기, 가려움, 코막힘 이런 증상을 한 가지 이상 동반한 질병을 비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흔히 말씀하시는 코감기도 급성 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증상은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채기, 콧물, 가려움, 코막힘이 4대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 아기가 가려워서 코 막혀서 코를 비비는 걸 흔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가 막힘으로 인해서 두통도 같이 올 수 있고요. 피로가 오게 되고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돼서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콧물하고 재채기 이런 증상들도 많이 생기게 돼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증상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에 두통, 코피, 후비로, 목 통증, 수면장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생기는 만성 피로, 특히 성장 부진, 구호흡 등이 있는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학생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력 저하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 하나가 알레르기 비염과 급성 비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코감기가 어떻게 다르냐. 알레르기라는 것은 일종의 면역 과잉 반응입니다.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발작적이고 연발적인 재채기가 많이 나게 되고 감기의 경우에는 열이 나면서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는 급성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콧물의 경우에도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묽은색이었다가 양이 많고 투명하다가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감기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색이지만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누런색 코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은 눈, 입천장 같은 곳에 가려움 증상하고 결막염의 가려움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기는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게 같이 동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전염되지 않지만 감기는 전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때때로 계속 반복되는 만성을 보이게 되고 감기의 경우에는 1, 2주 이내에는 치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덮어놓고 방치하면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집중력이 부족하게 되고요. 숙면을 못 취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 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코가 계속 막히고 하면서 얼굴 모양이 바뀌어서 얼굴 기형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유발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나이와 가족력, 항원, 인종과 사회 계층, 호흡기 감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되나요? 이게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십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이 알레르기 있게 되면은
자녀는 50% 확률, 부모가 모두 알레르기 비염이 있게 되면은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은 7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호발 연령은 환자의 75%는 2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에 비염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은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아토피 피부염이 학동기가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되고 좀 더 어른이 되면은 기관지천식으로 진행되는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행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아기에는 영아 습진에서부터 어린이 천식성 기관지염이 있다가 3세 이후에 학동기가 되면서 비염이 되게 되고요. 성인이 되면서 성인형 알레르기, 성인형 천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어떻게 유발되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비림프구라는 것에 접촉을 하게 되고요. 형질세포를 통해서 항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항체가 비만세포라는 면역세포에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알레르기 항원과 다시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 히스타민, 사이토카인 등의 물질이 분비되면서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 발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항원은 어떻게 될까요?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은 제일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진먼지 진드기가 되겠고요. 보통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90% 정도가 진먼지 진드기 비염이 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꽃가루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워낙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개나 고양이의 털 같은 것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없애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치료를 주로 하시게 되는 질환이 되겠고요.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그 개나 고양이의 털은 개나 고양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6개월 이상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곰팡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 물질은 진먼지 진드기가 되겠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약 80%가 진먼지 진드기 양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북아메리카 진먼지 진드기와 유럽 진먼지 진드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진먼지 진드기들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은 25도의 온도에 80% 정도의 습도이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습도가 너무 높은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메리카 진먼지 진드기와 유럽 진먼지 진드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생활에서 살펴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다른 항원으로는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비듬, 바퀴벌레, 직업성 알레르기 비염, 이거는 주로 화학물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악화 인자로는요, 담배 연기, 그 다음에 대기 오염, 황사, 스프레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찬바람, 운동하거나 감기 걸리는 것, 또 일부 약품에 의해서도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소견을 보일까요? 저희가 코를 봤을 때 비중격이 있고 콧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없을 때는 공기가 충분히 통할 공간들이 있지만 점막이 붓게 되는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점막이 매우 비대해져서 공기가 통할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코막힘이 발생하게 되고요. 코막힘으로 인해서 두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내시경이나 비경을 통해서 코 안쪽을 관찰하게 되면 창백한 비강 점막, 주로 분홍색이나 창백한 색깔을 보이거나 부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콧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빛, 알레르기 경례, 알레르기 주름 등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굴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입으로 계속 구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데노이드 얼굴이라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알레르기 비염의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정상보다 점막이 많이 부어 있으면서 실제 내시경에서도 봤을 때 점막이 분홍색으로 콧물이 많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빛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들이 엄마랑 같이 병원에 많이 오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린이집 친구 엄마가 누구 집 아기가 너무 다크서클이 심한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눈 밑에 피부가 굉장히 얇은데 코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쪽에 피부에 충혈이 일어나면서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아기들이 있고요. 알레르기 경례라는 거는 코를 밀어주게 되면 숨쉬기가 시원해지기 때문에 아기들이 습관적으로 코를 위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경례할 때 손 올리는 것 같다고 해서 알레르기 경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코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콧등에 주름이 생기는 걸 알레르기 주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을 보이면 우리 집 아기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히고 간지럽기 때문에 아기들이 자꾸 눈을 찡긋찡긋해서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구호흡을 자꾸 하고 입을 이렇게 해 벌리고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하는 좀 둔해 보이는 얼굴로 안면 기형이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코가 막힌다고 해서 모두 비염은 아닙니다. 코 안쪽을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코 가운데 뼈가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 가운데 비중격이 왼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것에 의해서 코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염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또한 물혹이라고 하는 비용종이 있는 경우에도 코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비경을 통해서 코 안쪽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과 과거력, 신체 검진을 통해서 환자를 파악하게 되고요. 원인 알레르기를 알기 위한 혈액 검사와 유발 검사가 있습니다. 피부에 각각의 물질을 떨어뜨려서 그 물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지 보는 피부 반응 검사가 골드 스탠다드 검사가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다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가 안 된다던데 이렇게 알고 오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완치를 시키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알레르기 완치를 위한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을 할 수는 없고요. 보통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염 완치는 면역치료로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면역치료의 시간이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로는 접촉하지 않은 회피요법, 그 다음에 약물치료,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물치료는 약을 쓸 때만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이제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코 막힘, 콧물 재채기 등으로 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알레르기를 완전히 없애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치료만 완치를 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항원회피요법이라고 하겠는데요. 항원회피요법의 원칙은 환자가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을 접촉하지 않게 하고 노출을 줄이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비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에 노출을 했던 환자 그룹과 회피, 접촉을 하지 않았던 환자 그룹을 비교한 경우에 알레르기 반응이 노출을 회피한 환자 그룹에서 44%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먼지 진드기와 접촉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되냐면요. 진먼지 진드기의 생태 순환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진먼지 진드기가 있게 되면은 진먼지 진드기에 배설물, 부스러기 등등이 카페트, 소파, 매트리스 등등에 있게 되고요. 이게 미세먼지와 함께 알레르겐으로 작용해서 환자의 눈, 코, 호흡기, 피부 등에 노출을 하게 되면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환자에게서 사람에게서 피부 각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또 진먼지 진드기가 먹고 자라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이불이나 천 커버를 항원이 통과할 수 없는 천으로 커버하는 것이 좋겠고요. 실제로 알레르겐, 알레르망 이런 천들이 이제 항원이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매주 온수에 이불을 세탁하게 되면은 진먼지 진드기가 제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실제로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게 되는 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세제를 이용해서 세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내 습도를 50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카페트나 양탄자는 좋지 않고 천으로 씌운 가구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이나 담배 연기, 감기, 호흡기 감염, 찬 공기나 가스, 그 다음에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노출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진먼지 진드기, 바퀴, 곰팡이, 꽃가루, 애완동물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없애주는 것이 사실 증상 호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먹는 항히스타민제, 뿌리는 항히스타민제, 뿌리는 스테로이드제 등등의 약물 치료가 있는데 적외선 치료나 아로마 치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항히스타민제도 먹는 약, 뿌리는 약, 항우울혈제는 막힌 거를 뚫게 해주는 약인데요. 먹는 약, 뿌리는 약이 있고요. 스테로이드제도 먹는 약, 뿌리는 약이 있고 류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라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 치료도 시행하게 됩니다.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약을 쓰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강습윤제나 비강세척 등을 시행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게 중요하고 항히스타민제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사용 가능한 약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약이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코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C가 돼서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경구용이나 국소 항우유혈제 등도 선천성 기형과 관련이 있어서 매우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특수한 케이스인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1세대는 졸립기 때문에 대부분 2세대를 사용하게 되고 자주 문제가 되는 스테로이드제 경우에는 경구용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국소형 스테로이드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최소 경기 2주 전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구용 항우울제도 약물이 금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 비염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를 흔히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1세대를 쓰게 되면은 배뇨장애, 시력장애, 운동능력 저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문제가 있으면 사용하지 마셔야 되고 주로는 비강 스테로이드를 많이 처방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항콜린제 같은 경우에는 저립선 비대증, 녹내장 이런 환자에서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고주파 수작술 또는 합의학계 절제술 등을 시행해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게 되고요. 알레르기 비염 반응도 줄여주게 됩니다. 수술 후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비강 공간이 매우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로 환자들이 매우 힘들어했던 코막힘 증상 같은 거를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일한 완치 방법인 면역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레르기 면역치료라는 것은 알레르기 원인인 항원을 저농도에서부터 조금씩 농도를 높여가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여하게 되는데요. 한 2년 정도를 투여하게 되고요. 결국은 일정 농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시행했던 알레르기 면역 치료는 피하 면역 치료로 주사를 놨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투여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고, 약간의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알약이나 액체로 되어 있는 약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설하 면역 치료로 혀 밑에 2년 이상의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조절됨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대략 보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종류의 면역 치료도 개발은 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진 않아요.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거나 임파선에 주사를 넣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각종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코 점막을 자극해서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부터 봄철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죠.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적도 있는데, 미세먼지가 있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흡수가 돼서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유행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환기를 시키지 않고 창문을 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습도 유지를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실내에 걸어두는 것이 좋고, 외출을 한 후에는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하거나 코 세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많이 생활화됐지만 근본적으로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예방을 잘 하셔서 좀 더 건강하고 코로 숨 잘 쉴 수 있는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